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삐아제와 이제 이야기치로 또 구성주의,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야기치로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우리가 화이트나 앱스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후기 구조주의다 또 사회 구성주의다 많이 하는데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칸트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삐아제를 중심으로 한 심리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삐아제가 사실은 이제 구성주의의, 신진인 구성주의의 하나 효시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아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철학적인 담론으로서 이제, 하이데거라든지, 푸크라든지, 이후에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연출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피아제라고 했지만 칸트를 조금 더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는데 서구의 철학은 우리가 합리론 경험론이잖아요. 그 합리적인 것은 사유의 방식을 이제 통하여서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이고 경험론은 이제 경험을 통하여서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합리론은 이제 대륙 독일을 중심으로 경험론은 영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리의 어떤 추구 방법이 이제 각각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칸트가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통합시켜 버린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과를 보고 사과를 아는 것 자체는 오감 중심의 사과를 보고 알잖아요. 따라서 이제 경험론자인 것이죠. 그러나 사과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사과를 안다? 그것은 이승중님의 사유 방식에 의한 합리론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칸트는 이 두 개가 양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칸트는 실제를 우리가 있는 그대로 실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사과를 받아들일 때 이 사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어떤 눈이라는 시각을 중심으로 사과를 인지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식하는 주체는 곧 사유 방식이라는 이야기죠. 눈으로 보지만 보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식 주체가 인식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합리론과 경험론을 하나로 연결시켜서 아무리 서로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머리에 우리가 사유 방식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를 우리는 구성주의라고 하는 복지 치료에 있어서의 사유 방식으로 보아서는 철학적인 담론으로 보아서는 칸트가 아주 효시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김추태. 사회적 구성주의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죠. 사회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제 등장하여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사회구성주의다. 구성주의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구조주의도 마찬가지 후기구조주의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특성, 유닉니스하는 그러한 측면을 강조하는 게 사회구성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칸트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자체가 그냥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주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인 담론으로 끌고 들어왔던 사람이 칸트라고 보는 것이죠. 경험론적인 것, 경험론과 합리론을 서로 연결하여서 통합시켰던 그런 철학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우리의 지식 자체를 구성적인 인식의 구성작용으로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사회 구성주의는 인식 구성 자체가 사회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식이나 경험 자체가 개인적인 그런 인식 과정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구성주의나 구성주의다들 우리의 철학적인 기반과는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면 칸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 피아제, 후셀, 하이트의 후기 구조주의라든지 실존주의, 가다마 푸코라든지 이는 이제 포스트 모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화이트나 앱스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칸트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식의 주체가 구성한 인식 대상에 대하여서 인식 대상을 보고 우리가 인식 주체가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와는 달리 피아제는 철학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자아 발달을 설명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조절이나 동화나 이런 내용들이 피아제로부터 설로 들어왔다. 그것은 인식 과정에 구성한다, 지식 자체가 구성된다라고 하는 관점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이제 사회적인 구성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은 사회학을 공부했던 대표적인 피터 버그라든지 루크만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후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멜리 퐁티라든지 하이데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다머라든지 미셸 푸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구성주의적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구성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각각 개개인이 구성되어 들어오는 그 의미 자체가 곧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것은 꼭 객관적인 진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구성주의는 개개인들이나 집단이 바라보는 사회 현실 자체를 어떻게 구성해내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현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체계되어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삐아제라는 개인 심리 자체도 사회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결국 칸트와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구성주의가 심리학에만 머물 수가 없고 이게 자체를 철학적이고 또 사회적인 질문으로 우리는 연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조주의의 어떤 반향이지만 구조주의 자체는 또 뭡니까? 사실은 실존주의에 대한 반항이잖아요. 실존주의는 어디서 흘러들어왔습니까? 현상학에 흘러들어온 거잖아요. 현상학 자체는 어디서 들어옵니까? 그것은 근대과학 자체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근대과학이라는 흐름 자체의 토대는 또 칸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칸트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런 현상학적인 사고방식과 거기에 대한 어떤 실존주의 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조주의,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 그 다음에 구성주의, 다양한 것들이 포스트 모든 쪽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성주의 이야기의 치료에 있어서 구성주의를 할 때 구성주의는 이러한 담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본질적인 치료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화이트라든지 앱스톤 같은 그러한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자체를 보게 되면은 철학적이고 그러한 전통 역사적인 그 토대 자체가 굉장히 빈약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부족하다. 그에 대한 토론을 좀 깊이 하지 않고서는 이야기 치료의 효과 자체를 우리가 찾아내기는 참 힘들다. 이야기 치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석같이 해석을 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해석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빅터 프랭클이라든지, 그러한 로고 테라피라든지, 실존주의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토대를 계속 쌓고 있지 않으면은, 부분적인 것밖에 치료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칸트는 인식 전체가 구성된 인식 대상에 대하여서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행복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을 사회 구성주의, 천국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 이제 사회 구성주의자 집단이 공동적인 컨센서스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객관성의 근거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상호 주관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구성주의 철학의 담론은 칸트로 시작되죠. 그래서 칸트는 이전에 인식론의 대상, 즉 존재론적인 중심의 인식론이었다 한다면은 칸트 이후에는 인식 주체인 인간 사고가 중심됐다. 인간 사고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인식론이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아니라 사고 중심으로 흘러간다. 사과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과를 알 수 있지만은도 그 사과를 사과로 인식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식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대상 자체가 인식의 사고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 중심의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사고가 대상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의 근원을 제공했다. 이게 이제 제가 구성주의에 관련된 화이트라든지 앱스톤이라든지 다른 기타의 그 구성주의를 내용인 이야기 치료를 읽으면서 가졌던 부족함의 의문인 거예요. 왜 이러한 것에 대한 깊은 이야기가 없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칸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인식 자체가 대상을 구성한다. 다시 말해서 인식 자체가 사고의 대상을 구성한다는 것이, 이것은 완전 역전되어 있는 것이죠. 원래는 대상은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인식은 인식을 하고 있는, 이것이 대상이 대상으로 있다는 게 경험론이고, 인식이라는 것 자체, 인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합리론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칸트는 우리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상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성주의 시각을 가지면서 합리론과 경험론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따라서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 근원 자체를 우리는 간단하게 사회 구성주의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계속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칸트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심리학에 있어서는 비아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고의 발달에 관련되어지고 인식의 발달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감각 동작기라든지 전조작기라든지 구체적 조작기라든지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비아제가. 이 자아의 발달 자체는 어떻게? 이 자아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의식 자체를 구성한다 이래 보는 것이죠. 따라서 구성주의라는 시각 자체의 심리적인 근원 자체는 비아제에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학적인 악감론 자체의 근원 자체는 칸트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사고가 대상을 구성한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 원래는 대상은 대상들이 있고 사고는 사고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사고 자체가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구성해 들어간다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대륙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하나로 통합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나 웹스톤의 이야기처럼 드러나는 구성주의는 클라이언트가 자신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상담사 협력을 하여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합니까? 재저작하잖아요. 재저작까지 치료하는 것이 이야기처리의 핵심이잖아요. 구성주의는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해서 자신의 상처를, 클라이언트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 자체가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이죠. 이때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감이라고 하는 주체의식 이죠. 그와 더불어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제작한다는 차원에서 창작의 작가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가 정신과 주체의식이 살아 움직이는 토대 자체는 생활세계인 겁니다. 내가 삶을 살고 있는 현세계인 것이죠. 이 현세계 자체는 뭡니까? 이 문학에서 토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문학의 모든 요소들의 생활세계이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인간성과 인간성 자체가 역사성과 사회성 속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설명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학이잖아요. 그것을 개개인이 생활 속에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재제작한다. 그래야 해서 그 바람직한 생활 세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이야기치료, 구성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문제인식과 치료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개인과 치료자가 생활세계에서 공유하는 공동의 문제인 것이죠. 치료 방법 또한 공동의 언어로 표현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구성주의의 시각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칸트나 피아제의 그러한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적인 또 이야기치료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그게 맞닿아 있다라고 한 것을 밝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이 이야기 치료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은 부족한 부분들이 미안합니다. 상당히 많이 보여요. 구성주의 어디서 왔나? 이거 자체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아제나 칸트를 지금 현재 터치하지 않고서는 구성주의 자체가 안 됩니다. 심리적인 그런 구성주의와 철학적인 백그라운드의 구성주의를 설명하지 않고 사회 구성주의를 설명한다? 그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포스트 모던 자체에 관련된 또 이해가 또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의 가장 핵심이 뭔가 자율성이잖아요. 이 자율성이라는 것 자체는 세계와 의미와 생활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보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작가라고 하는 개개인 클라이언트 자체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체가 스스로 세계와 자기 자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주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이거 자체는 뭡니까? 실존주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작가 정신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상담사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는 자율성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율성이라는 건 실존주의와 연결될 수밖에 없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양한 세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반실제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반실제론의 전통은 해체주의와 같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고도로 조직된 자기 구성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체주의와는 이제 다른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구성주의라는 건 하는 것 자체는 자율성을 전제로 하고 자율성은 자기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토포이에시스라고 하는 자기 재생산, 뭐 이것은 이제 생물학자라고 하는 이제 마투라나라든지 바넬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개개인의 생명이나 가족의 생명이나 조직이나 사회나 지역 공동체나 이런 세계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는 생태체 안에 바깥으로 돼야 되네요. 생태계는 공동체 이것들이 각각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이 체계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체계 이론과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는 문제는 자기 생산, 자동 생산을 한다는 이야기죠. 유기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동 생산을 한다. 가족이라는 것은 자동 생산을 한다. 따라서 구성주의라는 것은 자율성을 전제한다고 봤을 때 체계 이론의 자율성 또는 자기 생존성 이것이 이제 연결될 수밖에 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성주의에 있어서 사회 구성주의를 넘어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회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자기 생산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루만이라는 사람도 비고츠키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러한 구성주의 철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또 우리가 체계 이론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버틀람피라든지 그러한 생물학자들의 어떤 체계 이론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이런 여기까지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